그 치료가 그렇게 그런 교수님처럼 네. 그런 치료 시스템이 끝나고 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네. 치료를 받으면서 네. 사회에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또 문제잖아요. 거기 소비자 누우면 우리거든요.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 소비자가 의사도 아니고 병원의 직원들도 아니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환자들이 입원을 시켜놨는데 의료보험 환자와 의료수급 환자가 그렇게 차별해서 밥 식사와 약을 치료하느냐 그렇게 저기 뭡니까 차별하는데 거기 그 자체 인권 문제 아니면 그게 차별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인권 차별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인권 차별하고 있어요? 국가 인권 차별하고 있구만. 그래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회장 이거는 단방에 할 수 있는데 그 반대하는 측이 쓰면 뭐 누가 반대하는 거냐 이랬어. 그랬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이렇게 오고 가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최고는 그 뭡니까 우리 이 환자 아픈 사람들이 들어가면 최상의 치료와 최상의 서비스와 병원 안에서 그게 다 되면 왜 환자들이 병원에 안 가려고 하겠는겨?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 예산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 전체 보건의료 예산의 정신의료, 정신보건 쪽에 사용되는 게 1.5%입니다. 지금 OECD 평균이 5%예요. 그래 굉장히 적은 거죠. 지금 이제 그 전문병원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대학병원보다는 열악하죠, 시설이. 왜냐하면 수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어떤 의사가 어떤 치료자가 가능하면 좋은 치료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되질 않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그래서 대학병원 문을 닫는 겁니다. 만약 수익이 안 되니까 문을 지금 닫고 있어요. 응급병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성병 초절해야죠. 그래야지만 환자들이 들어가서 소위 그런 트라우마를 안 입고 좋은 치료를 받아야지만 또 그런 거지. 좋은 치료를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걸 하려면 하는데 사람도 모자라고 이러니까 뭐 그럼 어떡하는 겁니까? 어떡하든 환자한테 보호를 해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뭐 묻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환자들한테 트라우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력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런 게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투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수급 환자들이 의료급여 환자들이 병원에 한 70%입니다. 예, 맞아요. 이런 실태니까 병원이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병원에도 장기 입원해서 그냥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퇴원할 수 있는 환자들도 많아요. 많은데도 갈 곳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런 그런 걸 다 이렇게 분별해서 내보내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노동을 만들고 병원 숫자가 줄면 그만한 돈을 또 덜 투입하더라도 이 돈이 너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야기하는 건 보건복지부에 때 그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의료수급 환자들도 그렇게 차별을 해서 안 되겠지만 그런 환자들이 밖을 놓으면 재활치료도 의료수급제로 해라. 국가 의료보험제도를 해라. 그러면 무슨 돈이 드노? 요양의료보험은 요양보험회가 요양 환자들은 엄청 커졌지 않느냐. 그래 우리도 뭐 재활의료라든 여가 그래 만들면 안 되냐. 내가 이런 말 했어. 그러니까 회장님 머리 좋네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이 사실 그렇죠? 1.5% 말씀하셨지만 그 그걸 하면 안 됩니까?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치매로 가 있죠. 사실 대한민국은 치매로 가 있는데 뭐 치매관리법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센터들 지금 보건소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근데 치매가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증상 악화를 좀 방지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생활을 돕는 거죠. 예. 지금 뭐 이 조현병은 병식만 있게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고 하던 일에 그리고 돌봄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갈 수 있게 국가에서 일단 네. 최초 지원을 해주고 네. 이분들이 말 그대로 의료급여 환자가 되지 않게 네. 사회적인 저소득층 하층으로 내려가지 않게 네. 국가가 어느 정도의 네. 지원을 해주는 게 뭐 치매 환자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치매보다 더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좋고 사회적으로도 좀 더 생산적인 의료 급여 환자들, 네. 의료 보호 환자들 네. 수가 자체가 그 보험하고 지금 외래 치료는 보험 환자랑 같아졌거든요. 정액제 없어지고요. 근데 보호 환자들 정액제는 지금 보호 환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정액제는 지금도 유지 중이거든요. 똑같이 보험 환자가 똑같이 행위별 수가제 비슷하게 한 대로 저기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병동을 해보면 입원 병실을 해보면요.
뭐 작업요법이나 오락요법이나 일주일에 스케줄이 다 있어요. 오전에는 뭐 음악 치료하고 오후에는 뭐 원예요법하고 뭐 그 다음 날에는 뭐 집단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험 환자랑 의료 급여 환자랑 저희가 차별 두지 않고 다 치료에 원하면 다 참여하게 하고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하게 하는데 청구는 의료 급여 환자는 일주일에 두 개 하던가 뭐 한 두 개 아마 할 거예요. 네, 보험 환자들은 뭐 5개 이상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제공하고도 2개밖에 청구를 못해요. 아까 10대 얘기하셨는데요. 보험 환자들은 4,300원대 되거든요. 4,600원, 300원쯤 되는데 보호 환자들은 3,400원이에요. 우리가 보호 환자 병상, 병동, 보험 환자 병동 따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 식사는 똑같이 제공하면서 그러면 보험 환자들한테 가야 될 식비가 나눠가는 거랑 같잖아요, 사실은. 이거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왜 이거를 정부에서 진짜 먼저 나서고 타결하는지 진짜 입원 환자들 의료 보호 환자의 입원 수가를 보험 환자하고 똑같이 만들어달라. 그거를 먼저 요청을 하고 싶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지금은 정신재활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중간집이라고도 부르고 퇴원 후에 만성 환자들이 그 일상생활 내지는 가정에 복귀하기 전에 일상생활 기술을 배우고 뭐 예를 들어 이분들이 한번 질병이 찾아와서 초발 때 그 뭐 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증상이 관해되고 병식도 생겨서 기능을 회복하면은 그 뒤로 약물치료만 계속 유지하면은 병전하고 거의 비상수준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때 시기를 놓치고 1년이나 몇 년 지난 후에 이미 다 내 기능이 황폐화된 다음에는 아무리 약물치료를 그제서야 해봤자 회복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원래 직장 다니고 뭐 일상생활 다 하시던 분들 마트 가서 물건 사고 시장도 볼 줄 알고 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도 한번 그렇게 질병 한 몇 년에 한 3, 4년에 황폐화된 경과를 겪고 나면은 편의점 가서 우유 하나 못 사요. 가르쳐줘야 돼요. 지하철 타고 어디서 무슨 역에서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이 집행 기능이 망가지거든요. 그거를 1대1로 붙어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를 사회복지시설, 지금 정신재활시설이라고 불리는 그 중간집에서 그 중간집에 근무하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설에 20명이 만약에 계신다. 그럼 그 제대로 이분들 복귀할 정도로 알려주면 그런 교육을 해주려면은 몇 명이 붙어야겠습니까? 거의 뭐 20명이 거의 1대1이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20명 가까이 계셔야 되는데 실제로 아마 뭐 7, 8명에서 뭐 그렇게 겨우 뭐 2, 30명 보고 뭐 이런 식일 거예요. 밤에 야간 20명이면 3명입니다. 3명. 3명인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고 네. 어제 쭉 알고 20명이 넘어가면 정신보건 요원 수를 어떻게든 확보하겠다 그러는데 네. 가능합니까 지금 지금 현장에서 간호사 선생님들 뭐 당연히 교육 받아야 따로 교육받고 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할 텐데 네. 도저히 원하는 이 직업을 원하는 분들도 없기 네. 때문에 그 정도의 보상을 예. 주어주면 좀 예. 할 텐데 박봉에 어떤 때는 막 진짜 망상이 심할 때는 막 욕도 먹어야 되고 환자들의 어떤 그런 대상이 돼야 되는데 막 다 분노나 네. 이런 것들을 그 감정을 받아준 대상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 보상 없이 진짜 희생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 사회복지시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겨우 3군데예요 지금. 3군데인데 아마 자리가 아마 100자리도 안 될 거예요. 경기도의 인구가 지금 13만 명, 아니 1,300만 명인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전체 인구가 1,300만 명이면은 우리 정신질환자도 최소 얼마인가요? 13만 명 가까이 있는 건데 예,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이나 집행 방안이 뭔지 아직 모르겠고요. 급하게 나온 정책인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뭐 특히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매년 그 정신보건 사업 편람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런 것들에 이게 왜 그럼 안 들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을 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만 세우지 말고 구체적으로 일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경감받을 방법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강제적으로라도 치료를 시킬 건지에 대한 거. 전수조사 한다고 해서 그 다음 대책이 뭔지는 또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뭐 정치권에서도 대응을 해서 입법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 학계에서도 그에 맞춘 지원을 해줄 텐데 그냥 좀 추상적인 얘기만 나온 게 아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 용보건복지부에 발표한 거 심의학회하고 논의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임의대로 한 겁니까? 아니 뭐 조금 이제 논의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뭐 복지부에서 근데 저는 뭐 전체적으로는 뭐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액션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렇게 네. 하는 거고 그게 예산 지금 이미 다 끝난 이야기고 그 예산 어떻게 갖고 올 건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계속 지금 이야기 나오는 만약에 급성기 환자분들이 자타의 위험성이 있고 이럴 때 입원을 안 하고 뭐 외래를 안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런 강제적인 그런 규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난해에 8월달에 그 무더울 때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기재부로 넘어갔었어요. 기재부 앞에 가서 기재부에서 담당부서 내려왔어요. 그 행정상 안 맞는 걸 인정한다 그럽니다. 예산에 행정상 안 맞는 걸 인정한다. 근데 국회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딱 기자하고 국회가. 예. 그리고 우리가 국회가래. 기재부 와서 우리 이렇게 해도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하락한줘야 되니까 국회로 가라하더라고. 보건복지부 가면 기재부 가라. 기재부 가면 보건복지부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뭉치되잖아요. 보건위원회하고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소비자하고 한 자리에 뭉치가 이리 된다 소리거든요. 그 뭉치시겠습니까 그게?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임지영 교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야 뭐가 좀 바뀌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처음에 조금 느꼈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이거 뭐 그냥 지나가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번에 진주 사건 뭐 계속 터지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그걸 다루고 있는데 정작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별로 심각성을 별로 못 느낀다 이런 게 와가지고 저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1, 2주만 지나면 저는 그냥 이 이슈가 또 묻힐 겁니다.